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부동산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항상 대립을 하죠. 이제 폭락론과 폭등론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뭐 서울의 집값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주로 이제 드시는 게 PIR 지수를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대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각종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뭐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뭐 경제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하는 거는 항상 오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폭락이 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폭락을 주장하는 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너무 이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유럽 등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국만 집값이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제미나이에서 이제 OECD 그 하우징 프라이스 관련 인덱스,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정리해서 보여준 건데요. 2015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주택 가격 지수를 도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주요 이 지표가 사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느냐, 또 뭐 아니면 국책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느냐, 경제기관에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주택 그 가격 지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2015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예외 없이 모두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루고 있는 나라들을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미국이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굉장히 저성장을 했었던 나라들이에요. 높아야 경제성장률 3에서 4% 정도고, 낮으면 0%대를 기록하던, 이건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 나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국들의 주택가격지수 변화를 보는 겁니다.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20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이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대다수가 다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맨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 이제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200이 넘습니다. 9배 이상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주택 가격의 경우에도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은 제곱미터당 루블로 계산을 하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객관적으로 비싼가에 대해서 이제 다들 또 많은 의문이 있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PIR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어떠느냐,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기준으로 보면 6.3입니다. 6.3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을 벌어서 이거를 한 번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주택을 구입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이게 이제 PIR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PIR이라는 이제 지표를 봤을 때 6.3년이 걸리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어떠냐,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수도권 기준으로는 8.5예요. 2021년에 10.1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8.5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만 놓고 봤을 때 광역시 등 보면은 6.3입니다. 고지역의 경우에는 3.7입니다. 3.7. 그러니까 교외로 나갈수록 훨씬 더 PIR이 낮아진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만을 보면서 무조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집값이 그렇게까지 비싼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국의 집값이 비싼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어떤 나라든 대부분의 나라가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이게 이제 뭐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든 경제가 침체가 된 지역이었던 어느 정도는 좀 마찬가지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듯이요, 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인플레이션율에 비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21세기 자본을 썼던 토마 피케티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항상 자본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래서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학자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자본과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누진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장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분석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합니다. 결국에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재화의 가격은 상승해 왔고요. 거기다가 이거에 따른 이득, 이제 자본에 따른 수익률은 항상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거나 또는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가 이제 사실 경제 개념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돌아오면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PIR을 보여드렸지만, 서울을 완전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비정상적인 상승처럼 언론에서
해서 묘사를 하곤 합니다. 부동산값 상승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재화든 그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용화폐를 사용하고 화폐를 사용하는 이상 통화가 가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 한국은행이든 어떤 기관이든 그 해당 화폐를 찍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원이라는 지폐를 들고 있는데 100원짜리 물건을 산 다음에 추가적인 지폐가 없으면 이 돈이 순환할 수가 없고 추가적인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거나 뭔가가 재화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화의 가격은 자본주의 구조상 통화의 기본적인 원리상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가치 교환 수단으로 계속해서 통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찍어내야 됩니다. 이 경제학 원론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도 한국은 부동산 값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가?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부동산 쪽으로 돈이 다 흘러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산업에 사용되는 돈이 적어진다. 그 지적도 당연히 타당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화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생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절대 올라서는 안 되는 재화인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해요.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산층도 내 집을 살 수 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계속해서 자신의 자본을 불려나갈 수 있는 사회가 굉장히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이런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 어떤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자본가에 해당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지금과 같이 자산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거 말고는 다른 재화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그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뭐 주식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가상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항상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건 세계 역사상에서 불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잠깐 195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던 그때가 저는 전체 역사에서는 예외적인 시기였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윗세대는 꿀 빨았다, 이게 보통 이제 막 50대, 70대 이런 분들이 꿀 빨았다고 얘기하는 젊은 층의 이야기가 약간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임금 상승률이나 경제 상승률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는 맞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제 세계 경제 고성장기 시대는 지금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각자 도생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를 분석하면서 경제가 저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떤 흐름에 올라타 있고 그 흐름을 잘 이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걸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 수익률이 물가 상승이나 이제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히 높은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통화량이 증가든 어떤 이유든 간에 자본을 하나하나 취득해 나가면서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인다는 점, 전 세계의 어떤 재화든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저축을 통해서 빠르게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현금을 자본으로 전환시키거나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풍락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산을 어떤 식으로 취득하고 어떤 식으로 불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처세에 도움이 되지, 무조건 폭락할 거야, 뭐 폭락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유난히 부동산 값이 비싸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크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부동산이 폭락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자산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나 이해가 되고 이게 좋은 방향이겠지만, 무조건 부동산은 폭락하길 바라면서 기다리거나 이거를 기원하는 거는 사실 자신의 인생이나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제 개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포모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그 사회과학적 연구, 보통 이제 뭐 통계나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기사들을 볼 때, 이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연구나 기사의 대책, 결론, 그 자체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그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나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의견보다는 현상을 분석하는 자료에 초점을 두고 본다는 뜻인데 이 통계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언론 기사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이건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서 결론만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 결론만 듣는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 경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이제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사회과학서적이나 어떤 통계나 연구 같은 거를 보실 때 특히 경제와 관련된 걸 보실 때는 그냥 현상 자체에 대해서 많이 보시기를 권하고 그 개인의 의견은 이제 그냥 참고만 하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의 경우에는 희망적인 어떤 뭐 개선안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제 현재는 점점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고 그냥 결론을 제시해 주는 거를 일반적인 분들은 더 좋아해요. 이거에 빠지다 보면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뭐 이거는 이런 정책으로 가면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언론을 너무 신뢰하기보다는 언론도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고 나의 의사결정을 하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생각해보는 버릇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